안녕하세요. 네,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지금 이 순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잠겨버렸네요. 새벽부터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점심 공양을 하고 나서 목을 써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잠겨버렸어요.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약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상태도 괜찮을 텐데, 하여튼 이게 좀 그래도 좀 찍찍 소리가 조금 나기도 하는 것 같으네요. 그래도 먼저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유튜브가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직접 업로드 되는 게 어제부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새로 해 봤는데, 이번에는 잘 될지 모르겠네요. 김선정 씨, 김정진 씨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디오 소리는 작지 않게 잘 나오죠.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여러분과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당에 이제 밀렸던 이제 잡초 마당을 잔디를 심었었는데 모기가 물렸나? 그 잡초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해 덕분에 비가 와가지고 풀이 많이 자랐는데 그거 점심 공양 끝나고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낫지를 좀 해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땀은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제 몸에서 이제 열기를 좀 뺐더니, 기운을 좀 뺐더니 속이 이제 좀 냉해져 가나 봐요. 그래서 땀이 덜 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한 것보다는 땀이 덜 났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분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좀 끌었어요. 쌍우떠니까야 45장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안한존자가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안한존자만 들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부처님 말씀을 애워서 모두가 여럿이서 애워가지고 이제 서로 수행을 하고 교류를 했나 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처럼 이렇게 책에다가 문자로 남기지 않고 그래서 들은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면 불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하고도 부끄러움도 없고 겁내는 것도 없게 된다.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잘못된 견해. 이제 팔정도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제 팔정도는 처음에 뭐 8가지를 다 기억을 못해도 맨 앞에 정견이 나온다, 이 정도는 다 기억을 하죠. 이 정도는. 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다 이 말이죠. 바른 견해. 앞에 바른, 정견, 정사유, 계속 앞에 바르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자가,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면, 어리석은 자가 이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어리석은 자가 길을 이제 인도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리석은 길로 가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따라오는 사람이, 처음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안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지, 어리석게 길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죠. 뭐 아는 사람도, 감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뭐 이쪽 길로 가게 될지 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누군가 이제 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안내자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지, 나에게 그런 안목이 없으면, 그런 눈이 없으면, 이게 이제 복골복이라 그러나? 자기 이제 뭐 팔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바른 안내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운 좋으면은 바른 길로 가는 거고, 운 나쁘면은 그냥 뭐 엉뚱한 길로 가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팔정도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견해. 이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견해는 뭐예요? 이 견해라는 것은 어쨌든 견해라는 그 뜻 자체는 완전한 깨달음, 뭐 암 이런 게 아니죠. 견해잖아요. 견해. 각자의 견해 그러잖아요. 그때 이 견자거든요. 각자의 견해가 있다.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이 견해라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뭐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견해가 고정관념이죠, 뭐. 그렇죠? 그런데 견해라는 건 자기 입장 뭐 이런 거겠죠. 견해 중에 그래도 좀 바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중생은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견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알았다, 뭐 느꼈다, 경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게 견해예요. 그게 견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뭐 그 중에 바른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바른 견해가 뭘까? 그렇죠? 바른 견해. 제가 이렇게 뭐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돌이켜라, 지금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게끔, 여러분 마음을 경험하게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다음 무슨 답을 말해줄까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깨우쳐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 말이 핵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면 불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겁내는 것도 없게 된다. 이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농담이 있죠.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은 정견의 반대는 이제 사견이라고 그럴까요? 어리석음에 지배당했대요. 어리석음에 지배되면 그런 사람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게 뭘까요?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게. 어리석음에 내가 지배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찾아내야지. 어리석음에 내가 지배당한다.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제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리석음에 지배당하는 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리석음에 지배당하면은 삿된 견해가 나온다. 잘못된 견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음에 지배를 당하면 잘못된 견해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 누구든 믿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게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화면이 좁아져 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글씨를 쓰는데 조금 애를 먹네요. 내가 모른다, 어리석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굳건히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 네, 아주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내가 모른다, 어리석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전도몽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전도, 이제 바뀌었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알고 있다고 무의식에서 이미 다 판정이 끝난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뭐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제시되는 것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제시되는 것과 부딪혀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가 어리석고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의식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정반대로 판단을 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으니, 나를 알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게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긋나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리고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을 정확히 하는 그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첫째, 원인을 정확히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런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원인을 만약에 보더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그런 또 기능이 없어요. 자기식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각색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각색을 탁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믿어요. 맞아요. 누구를 평가할 때는 내가 다 맞아요. 아주 신급임. 엄청나게 평가를 잘한다 이 말이군요. 누구를 평가할 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매사. 그러니까 본인도 또 이렇게 금방 또 자기 식대로 착각 판단을 믿는 거죠. 누구를 평가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예외를 뒀죠, 자기가. 그거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근데 나는 누구를 판단할 땐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 진단을 하는 거죠.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잘못했다, 뭐 경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만 보고 혼자만 판단했던 것을
이제 최소한 스님이 같이 판단해주고 같이 다른 측면을 봐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못 봤던 나의 의식의 흐름,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본다. 나는 이쪽을 보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하고 훨씬 객관화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객관화 시켜주는 다양성을 제시하는 거지. 뭐 그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경책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심리가 자기 의견을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를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없이기. 나를 잘못했다고 이제 상대방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서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지금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그 판단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항상 나는 나를 이렇게만 봤는데, 네모나게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네모나타라고만 알고 있던 거에서, 동그랄 수도 있구나라고 다양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훨씬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 마음은 세모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다양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확보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객관화가 되니까 안목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요것만 봤는데, 오로지 네모난 것만 봤는데, 지금은 동그라미도 보고, 세모도 봐야 되니까 내 안목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뭐, 좀 좋게 얘기하면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은 게 바른 견해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문을 하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바른 견해가 뭐야? 빨리 그거나 얘기해줘. 이렇게 이제 의식이 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하고 대화를 한 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만들어가는, 바른 견해를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다양성을 경험시키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다양성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겠죠. 다양성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가 자꾸 생기겠죠. 그래서 안목이 이렇게 좁았다가 아주 커지겠죠. 아주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점점 바른 견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즉시 증득되는 게, 함양되는 게 실제로 중요한 일이지, 무엇을 정답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뭘 정답을 몰라서 여태까지 이러고 삽니까? 정답을 알아서 그 사람이 정답을 아는 만큼 세상을 잘 산다면 지금 잘 살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잘 살 사람. 근데 이 정답 잘 맞히는 학생들이 이제 성적 잘 나온 학생들이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 중에 정말 노숙자도 많고 정말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좀 다른 측면을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 좀 하자는 거죠. 네, 그 일을 지금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일어나고,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잘못된 말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활 습성, 생활 수단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생활 수단에서 잘못된 노력, 열심히 어쨌든 노력은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노력에서 잘못된 마음 챙김도 일어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참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1등으로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무슨 경제 대국 뭐 이런 상황도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참 잘하는 근면한 민족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려는 그 목적이 바른 것이어야지, 잘못된 것을, 예를 들면은 뭐 김일성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생각이 어쨌든 남한 사람을 뭐 미제의 고통에서, 핍박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남침을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김일성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김일성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피해가. 그래서 이 힘센 어리석은 사람이 힘까지 세버리면, 이 골치 아픕니다. 이 피해가 아주 커지죠. 그런데다가 노력형이면 더 큰일 납니다. 노력형이면. 뭐 그런 사람이 좀 있었죠? 뭐 MB라고 했나요? 잘못된 마음 챙김을 하게 된다. 잘못된 마음 챙김에서 잘못된 집중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8정도를 부처님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순행 기법이죠. 원인을 통해서 결과, 또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다시 다른 결과를 낳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렇게 설명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심리가 아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 깨달음을 아는 것으로 성취하려고 한다. 수행을 아는 것으로, 지식 정보를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그 효과를 다 100% 얻으려고 한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너무 팽배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뭐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이제 덕담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 말은 뭐냐면, 아는 것은 왜 우리가 알고자 하느냐, 실행하기 위해서 아는 거다. 예전엔 정보가 귀할 때는 그랬거든요. 무엇을 알기만 하면 그걸 막 적용하기 바빴거든요. 배운 것을 막 써먹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운 거를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또 새로운 게 오기 때문에 배운 거 다시 습득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정보가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짐이 돼버린 거죠. 짐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때요?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좀 늦춰야 됩니다. 정보 습득하는 거를, 속도를, 템포 조절을 해야 됩니다. 댓글을 볼게요. 막내 친구가 막내를 때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어야 할까요? 네. 막내 친구가 막내를 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맞네요. 맞았다는 거죠. 구타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벌써 마인드가 자기식으로 이제 굳어 있는 거죠. 조언을 해주면은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을 해주는 거, 이런 카테고리가 정해져 버리면 어때요? 이제 무슨 말을 할까가 이제, 무슨 솔루션, 무슨 정답을 전해줄까. 여기에 이제 머리는 골몰을 하겠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좁아지는 거죠. 편협해지는 겁니다.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부터 내려놔야죠. 그렇죠? 조언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이 언어, 이 개념, 이 관념부터 해방을 시켜야 돼요. 놔야 돼요. 조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조언을 하겠다 그러면 벌써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지도 않는데 조언을 해줘야 되겠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요새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죠? 뭐, 스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본인이 모르는데 무슨 조언을 해줘. 근데 자기는 조언을 해줬는데 용어를 써요. 이렇게 우리 자기 기존의 개념, 생각에 이렇게 붙들려서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당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이 개념에 빠졌기 때문에 내 안목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경직되고 편협된다는 이 상황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조언을 해야 겠다는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이것을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야죠. 내가 정말 조언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가? 그거를 보고 인정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셔야 돼. 그러면은 자기 친구한테 맡고 온 막내 딸내미한테 내가 무엇을 할지가,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 이 프레임을 놓는 순간에 이 속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내가 우리 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냥 자동으로 이 행동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행동이 나와요. 지금 최성자 씨가 벌써 나왔을지도 몰라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자기도 때리면 친구가 또 때리니까 자기는 안 때린다고 하네요. 네. 내가 때리면은 그는 내가 때린 것보다 더 때렸다 이 말이죠. 내가 때린 것보다 덜 때리면은 뭐 계속 할 텐데 걔가 나보다 더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른 견해라는 게 도대체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앞에 올자를 씁시다. 정말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혜죠. 여기서 이제 올바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는 지혜의 수준 정도 되는 거죠. 이 정견이라는 것이 팔정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 곧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대부분 이 정견을 지혜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 의식을 돌이켜 보세요. 거의 지혜 수준에 가깝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견을 지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서 팔정도를 놓고 이게 정말 이 정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바른 견해를 의미하는 건지, 그에 준하는 정견인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 이제 여러분에게 증명해내는 건데,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일어나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끝부분 정도로 갑시다. 잘못된 노력에서 잘못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알아차림. 잘못된 알아차림이 일어난대요. 잘못된 알아차림을 가지고 또 뭐가 발생이 돼요? 잘못된 선정, 마음 집중. 잘못된 마음 집중이 또 일어난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팔정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놓지 말고 그냥 보자면, 팔정도를 보자면, 정념하면은 뭡니까? 정념하면은 알아차림이란 말이에요.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챙김. 그러면 바른 알아차림을 하면 지혜가 만들어지죠. 정정, 바른 선정에 들으면, 그죠? 바른 선정에 들으면 지혜가 일어나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정념, 정정진, 정정 이런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선정도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정견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견에서. 이 정견이 바른 견해가 지혜를 의미한다면 이 정견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 팔정도의 첫 번째 수행 덕목인 정견에서 끝나요. 정견되면 그냥 그 뒤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 팔정도의 첫 번째 덕목인 안목인 정견이 그럼 도대체 왜 처음에 나왔으며, 그때 이 팔정도 처음에 말하는 이 정견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100% 맞는 견해를 의미하는 걸까? 100%에 점점 가까워지는, 계속 개발되는, 계속 성숙되는 견해를 의미할까? 8가지 순차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견해를 의미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수행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문으로 끝내려는 욕구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정견에서 질려버리는 겁니다. 정견에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정견에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견에서 모르겠는데 뭐 정견을. 바른 견해가 뭔지 모르겠는데. 바른 견해 하면 바로 거의 지혜를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인 정견부터 여기서 콱 막혀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낫느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것이 바른 견해일 것이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견해라고 그랬잖아요. 견해라는 건 자기의 기준이죠. 판단이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견해죠. 견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견해를 가지고 이제 뭐 정견 다음에 정사유가 나오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유. 물론 이제 그 니까야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것은 뭐 제가 지금 정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으로 검증해 나가고 나를 닦아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드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바른 견해인지 사견인지는 아직 몰라요, 내가. 그러나 어쨌든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를 놓고 시작하자는 거지. 수행을 하자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사유를 해요. 판단을 해봐. 분별을 해봐. 정사유. 그 다음에 이제 사유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어. 바른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사유에서. 그럼 내가 지금 이 판단을 통해서 바른 말이 나오고 있는지, 또는 평소에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잖아요.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들어도 내 말이 참 멋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한지, 내 마음이 차갑고 내가 가슴이 찔리는지, 흥분되는지 본인이 돌이키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 말을 통해서. 그러면 내 말이 지금 말을 참 내가 들어도 참 밥맛없게 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사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유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말하는 거 하나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설정됐던 나의 견해를 바꿔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숙해가는 거지. 그러면 팔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순서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도 제가 이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팔정도의 그런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왜 이런 설명이 잘 없느냐? 모르겠어요, 잘.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수행을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해봤는데도 뭐 그런 설명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업이 있죠. 정업. 업은 이제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동으로 합시다. 정업. 바른 행동. 뭐 초기경 전에 부처님이 정업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상황이고 우린 지금 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내 행동을 보자 이거죠. 내 행동이 보니까 내가 봐도 내 행동이 참 여법하고 괜찮고 편하고 컨디션이 뭐 좋아. 또는 남들이 볼 때도 당신의 몸가짐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이제 정업. 내가 행동거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견해를 가진 게 바른 견해일 확률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런데 내가 봐도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 견해를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네모난 견해를 가졌다면 요번에는 좀 이렇게 세모의 견해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 나오잖아. 정명, 정정지 이렇게 나가죠. 순서적으로. 이게 다 이 8가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사이클을 돌림으로 인해서 피드백해가지고 이거 계속 바른 견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뭐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념, 바른 뭐 기억이라고 이제 한문으로는 하지만 이제 사띠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아차림도 사실은 기억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느냐. 자기는 자기식대로 기억합니다. 사실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던진 돌팔매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좀 뭐 깡패 같은 애들 있잖아요. 잘 패고. 그런 애들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애를 막 장난으로 많이 때립니다. 장난이죠. 그러니까 커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전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런 이제 동창회에서 이제 만나면 뭐라 그래요?
너 옛날에 나 이렇게 뭐 뺏어갔잖아. 뭐 나 때렸잖아. 너무 그때 뭐 억울했고 이랬어. 뭐. 그러면 뭐야 난 전혀 기억이 없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른 기억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 맞은 사람도 바른 기억이 아닐 수 있고,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도 또 바른 기억이 아니고, 이 기억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정념. 그냥 기억이라고만 해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이게 사띠인데,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면 정념 다음에 정이잖아요. 바른 선정, 바른 삼매, 바른 마음 집중이잖아요. 정념이나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은 뭐 전문 수행자가 하는 거라고 했을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6가지 정도는 그냥 일반인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핵심은 제가 볼 때 팔정도의 핵심은 첫 번째인 정견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점검을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팔정도에서의 이제 8가지를 이렇게 서술한 그 의도는 계속 바른 견해로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라. 그런 수행을 해라. 이런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바른 견해를 먼저 가져버리면 팔정도 자체가 필요 없어요. 댓글을 좀 볼까요? 최성자 씨가 또 때리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벌써 말해 놓았어요. 때리는 건 나쁜 거다. 기준 세웠음을 알아차림만 함. 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해 놓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딸내미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까라고 판단했던 그 자체를 돌이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어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냐. 뭐 어린애한테 내가 어른이 조언 하나 못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큰 암환입니다. 암환. 큰 암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 내려놔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맞고 온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금방 나옵니다. 즉시 나와요. 고용숙 씨, 내 화난 생각이 남아있던지 통화에서 언행으로 나왔음을 알아차려. 김선정 씨, 맞아요. 뭘 도통 모름. 정견과 지혜를 동일시 했음을 알아차림. 네, 그렇죠. 그렇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팔정도 했을 때 이 정견을 거의 지혜 수준으로 놓고 봐요. 지혜, 깨달음, 지혜 수준으로. 이렇게 놓고 인식하기 때문에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할 생각을 못합니다. 부처님이 초전법륜의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바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팔정도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8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하라고 말씀한 거지 그 애우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불자들은 애우면은 그나마 좀 노력한 거예요. 벌써 8가지에서 벌써 질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견에서는 뭐 두 손 다 드는 거고요. 정견을 도대체 모르겠는데 정견을 알 것 같았으면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정견이 팔정도의 그 정견이 우리가 아는 그 깨달음의 정견, 바른 견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의 정견이냐? 뭔진 모르지만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나. 계속 증득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정한 바른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그러려면은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가라 이렇게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유치원생한테 어떻게 해요? 바르게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똑바로 가 길을 가르쳐 줄 때 이를 쭉 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바르게 가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바른 길인지, 바르게 가는 길인지, 잘못되게 가는 길인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 정견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일단은, 선생님한테 바르게 가, 이 말은 듣고, 모르지만 자충우돌로 가는데 바르게 가려는 그 기준이나 생각은 하고 가겠죠. 어렸을 때는 참 그렇게 착해, 애들이.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런 말도 안 들어. 김정진 씨, 내 말 속에, 마음 속에 묻어둔 감정이 담겨 있다. 말 안에는요, 내 마음에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풀었으면 뭘까요? 말은 뭐다?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알. 본질이란 뜻이죠? 마음의 알맹이. 결안. 닭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닭의 알. 그게 결안이야. 마음의 알맹이. 마음의 알맹이. 이걸 합쳐서 얘기하면은 말이에요.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소리로는 만들 수 있잖아. 소리로는 듣게 해주는 게 입의 이제 언어예요. 그 말에는 무조건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똑바로 얘기해도 알맹이가 나온 거고, 반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은 내 머리 안에 있고 무슨 뭐 안 보이니까 남들이 모르겠지 이러는데 다 이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게 노출돼 있어요. 마음은 노출돼 있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못 숨깁니다. 마음은 못 숨깁니다. 첫째,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표정으로 나오잖아요. 일단 우울해져요. 그래서 마음은 거울같이 투명한 겁니다. 공개돼 있어요. 마음의 알맹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또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 그렇게 마음을 쓰기보다는 에이, 내 마음을 어차피 다 노출된 거 가리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써야지. 어차피 가릴 수 없는 거 가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헛짓거리니까 그냥 오픈하자. 어차피 오픈된 거. 제가 스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기억을 돌아보니까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 순간엔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 언어와 제가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본인의 기준하고 다 맞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거를 고집한 상태인 거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이게 중요한 댓글을 달았는데, 나는 그거 몰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고가요, 무조건 자기 변론하기 바쁘게 이게 용어를 바꿉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완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이제 정보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계된 것은 특히. 내 프레임, 내가 아는 프레임이죠. 아는 즉시 프레임이 생기니까. 아는 즉시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더 큰 것이 앞에 제시되면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모르는 게 아니고, 에고는 몰랐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이 물리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나의 프레임은 요만하고 바깥에서 제시되는 프레임은 이만한 거지. 모르는 게 아니고 프레임의 크기 차이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프레임을 알아차림하고 내 프레임 깨버려야지. 내 프레임 놔버려야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만했던 프레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큰 게 와도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게 와도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낯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실직견이야. 이게 바로 여실직견.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뭘 모르겠다. 저 사람 말을 이해 못하겠다면은 그 사람을 다그칠 게 아니라 나에게 돌이켜서 나에게 무슨 프레임이 있지? 내가 무슨 프레임에 갇혀 있지? 내가 무엇을 계속 지금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 이것을 보면 돼요. 이것을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의 99.9%는 다 해결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소통이, 그러니까 원만한 소통, 원만한 대화가 거기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생산적인 대화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임정지 씨,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수행해야겠다. 알아차림. 네, 맞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어차피 마음을 쓸 거. 김선정 씨, 난 다 잘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잘못 보심. 이건 스님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태도였음을 알아차려.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인정하는 힘이 생겼네요. 뭘 모른다면서, 그래서 수행을 한다면서, 상황이 오면 내가 다 오라. 그래, 네, 잘 알아차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했던 돌이켜서 자기 프레임, 내가 무엇에 갇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원만한 사람 됩니다. 원만한, 진짜 소통 전문가 돼요. 김선정 씨, 결국은 다 내 생각대로 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나중에는 막 언성을 높이고 좀 야단치는 형태로 이제 막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랬냐면, 너는 진 적이 없다.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진 적이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아마 본인은 뭔 소리인지 몰랐고, 한 구석에서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 못 받고, 예를 들면은 내 능력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이런 삶 속에 살아서 이렇게 피해의식도 많고 이런데 왜 스님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나를 다구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의 이야기인 거죠. 최성자 씨, 조언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그냥 말이나 잘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감을 알아차. 네, 맞아요. 내가 조언해야 되겠다라는 이 프레임, 조언해야 되겠다는 이 내 딸내미에게 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조언할 수 있어. 이제 벌써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조언해야 되겠다라는 이 조언의 프레임을 내려놓으니까, 이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그것을 괴로워하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갑니다. 생각이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가는 건 조언해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이 간 것이고, 가슴이 가는 거는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괜찮아. 일단. 무슨 너 그럴 땐 어떻게 저렇게 막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걔가 친구한테 맞은 건 맞아서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충격받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나하고 절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절친인 아이가 나를 때린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마음의 상처인 겁니다. 때린다는 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때린다는 건 뭐예요? 진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그게 더 충격이었고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지금 내 딸내미도 뭐냐면 생각의 차원보다는 마음의 차원에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죠? 마음을 헤아려 주려면 내가 자체가 마음의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상태가 생각의 상태. 그러니까 조언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이런 솔루션은 기가 막힌 솔루션이네. 내가 지금 말을 하고도 보니까. 대단하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 텍스트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김정희 씨, 바른 견해에 대한 노력이 정견이다라고 하시니 마음 편함. 그렇죠. 걱정될 게 없어요. 이제 정견을 이제 얼마든지 실천하고 팔정도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들 그 불교를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불교가 되죠. 말이나 들어주자 판단하니 불안함 알아차림. 김선정 씨, 이런 날을 오늘 처음 봄 알아차림. 하여튼 잘 보셨네요. 멀티플레이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피해본다. 판단에 짜증. 마음의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질투심이 잘 생김을 알아차림. 네. 우리의 의식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업로드가 안 돼요. 어제 했던 게 연기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원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또 설명을 했던 건데 그게 업로드가 안 돼. 참 여태까지도 실시간 방송 중으로 뜨죠?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이 동영상이었죠.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보여요? 네, 이 녹색의 빛이 보이고 이제 이게 문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문이구나 알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보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만 보입니다. 문하고 사람. 이 벽이 안 보여요. 이 벽이. 이 문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벽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도 벽은 안중에 없고 저기 이제 문이 열리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즉 의식은 항상 편협적으로 한 군데로만 작용된다. 한 군데로만 작용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군데로 작용되는 게 뭐냐면 추측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문이 다 열리고 다시 이제 벽만 보일 때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빛이 문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작용의 특성 때문에 이 벽들이 인지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걸 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중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냐?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든 현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 문이 발생이 되려면 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벽이 있으려면은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동전은 앞과 뒷면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지, 동전의 앞면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쪽만 보는 의식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 의식의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측면까지도 보는 연습을 하자. 그게 또 반야신경에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색이 곧 뭐라고요? 공이다. 공이 곧 뭐라고요? 색이다. 우리는 색은 물질이에요. 항상 물질을 보면 물질로 보지. 물질 안에서 저 물질이 존재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의 세계지. 물질을 보는 순간 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동시에 같은 프로테이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연습시키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연기가. 그래서 연기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이 일어나는 곳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지만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것이 발생되는 곳에 저것이 발생된다. 저것도 발생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발생된다는 의미예요. 같이 발생된다. 산스크리트에는 격변화가 중복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유격 이렇게 우리는 격이 하나지만 소유격도 있고 예를 들면 척격도 있고 어느 곳에 뭐 이런 뜻도 그렇게도 해석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만 연기법을 해설을 해버리니까 이 연기법을 통해서 이런 안목이 안 생기는 거예요. 12연기법은 나중에 정리된 겁니다.
처음에 부처님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발생될 때 저것도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될 때 저것도 된다는 얘기고, 저것이 소멸될 때 이것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 두 가지, 정반대의 두 가지 현상을 하나로 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결이 안 들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어떤 이런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가 물체의 뿌리를 봅니까? 여러분, 이 사과나무를 볼 때 사과가 아주 빨갛게 열렸어요. 포도가 지금같이 요새 이제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이 포도를 보는 즉시 여러분 똑같이 이 뿌리 봐요? 못 보잖아요. 연기법을 수행하라는 건 바로 이런 안목을 연습시키는 수행법이에요. 이렇게 불교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다 이렇게 학문불교가 된 겁니다. 교학불교. 그러면 무슨 연습을 해야 됩니까? 포도를 보는 순간 뿌리를 같이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 반복할 연자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노력을 저는 100%는 아니지만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고1 때부터 이런 식의 연습을 했어요. 물론 100% 그렇게 다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그때부터 했다. 우리 의식은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작용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작용돼요? 지금 뭐가 떠올라요? 무엇이 인지되죠?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어제와 똑같은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어제 이런 원리로 방송을 했는데 업로드가 안 돼서 오늘 다시 반복을 또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연기법의 의식이죠. 연기법의 의식의 습관을 들이는 이 수행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그 통달, 직관력 또는 그 지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한 소유자가 될 겁니다. 끝없이 반복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의 상태가 뭐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죠? 댓글을 달아보세요. 자기 마음을 본 것을. 농구 골대. 고영숙 씨는 하늘과 농구 골대, 나무. 네. 그 중에 제일 집중적으로 인식된 게 뭐죠? 연습함. 골대 공 하늘 안 보이지만 사람이 있어. 그렇죠. 공에 골이 나는 장면만 보인다. 네. 공에 골이 나는 장면만 보이는데 결국은 또 그게 의식적으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의식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의식의 초점은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 그리고 공이 날라와서 여기에 들어가겠지 또는 꼭 들어가야 돼 이런 의식까지 다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중에 여기가 부딪히고 골이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괜히 짜증을 납니다. 의식에서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습관이 들었고 위험하다니까요. 이렇게 편협해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 의식이 정말 어떻게 작용되는지 하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보세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여러분에게 지금 수행시켜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서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내 의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되고 있죠? 여러분이 의식을 경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경험한 내용이 중요해요. 이제 제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 얼굴이 없이 동영상만 있어야 여러분이 여기에 동영상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나오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 의식이 정말 그렇게 작용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 내가 설명을 하면 되지요. 설명하면 다 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작동되네? 이걸 소스라치게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하고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마음을 경험한다, 나 자신을 경험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름 붙이기를. 네, 김선전 씨, 공 기다려요. 네, 보세요. 공을 기다리고, 아까 말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던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던지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만 100%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100% 한쪽 측면만 작용하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통찰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만 보이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문제를 보는 즉시 그 문제의 원인을 같이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겠냐고요. 이거는 의식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습관을 들여버리면 통찰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원인이 보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답이 그냥 즉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또는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하는 게, 이 사람은 이런 연습이 됐다는 거예요. 안목에서. 의식의 습관에서. 타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최성자 씨는 댓글을 달 때 화가 나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의식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영상에도 가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자기의 감정의 상태, 거기에 또 뭘로 가 있어요? 거기에도 감정의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그 감정 중에서도 포인트, 억울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그 작용점 하나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 의식은 이렇게 작용되죠.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이래야 여러분께 되고, 제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수행을 하는데 그나마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아무리 듣고 지금 다시 이 동영상을 봐도 내가 작용하던 대로 의식이 그렇게 작용돼요. 한번 억지로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억지로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걸 보려고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난 저걸 보고 난 지금 사람이 느껴지는지, 저기 뒤에 뭐 바다 같은 게 느껴지는지, 인지되는지, 아니면 저 나무에는 새들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겠구나, 뭐 이런 게 추측이 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지 이제 원리를 터득해 나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설명을 지금 실컷 들었어도 어때요? 또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 농구 골대 보니까 바로 농구 골대만 꽂혀 있고, 그 공을 기다리고, 이 의식은 그대로 작용되던 대로 또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인, 그렇지 않은 쪽으로, 여태까지 항상 의식이 이렇게 작용됐으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 쪽으로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60살이면 6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60년 동안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런 마음을 먹고 매진해야, 뭐 한 1년 해놓고, 아우, 왜 이렇게 또 반복되죠? 왜 이렇게 번뇌가 또 계속 일어나죠? 왜 계속 또 내가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빠져있죠? 이런,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하거나 그 가르침을 한탄하거나 이러질 않죠. 내가 70년, 나이가 70세다. 그러면 앞으로 70년간은 계속 반대로 내가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자기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수행했다고 해서 벌써 지치고 이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수행한다는 사람 꼴을 보세요. 뭐 3년 뭐 알아차림 수행 뭐 지도받고 뭐 하고 나서 아직도 제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이러고, 내가 뭐 무슨 불교 수행을 뭐 10년 20년을 했는데 뭐 맨날 똑같아요 뭐 이렇게 또 자포자기하고 또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아상이고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김선정 씨, 누가 공을 넣지 궁금. 김정진 씨, 하늘과 나무와 던지는 사람을 동시에 보려고 하였습니다. 고영숙 씨, 일하면서 방송 들었으면 알아차림. 김정진 씨, 역행수행 알아차림. 네, 이게 바로 역행수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여러분에게, 수령생에게. 이 역행수행을 하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좀 여유롭게 부드러운 말투로 점점 빼가면서, 제가 그 명상 음악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목소리를 촥 깔아놓고 분위기 있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멋있게 부드럽게 여법하게 목소리를 낼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행을 시킬 때는 제가 아직도 수행의 근기가 낮아서 그러겠지만, 뭔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말도 좀 빨리 하고 막 힘을 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거고 확실하게 자극적인 거죠. 각인을 시켜주려는 그런 내 욕망이 있는 거죠. 욕구가. 뭐 그 자체가 내가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수준이 낮든 높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듣고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구나, 그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직접 해보세요. 그러려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유도시키려고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팔정도를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른 견해, 계속,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어쨌든 자기 안에서는 바른 견해죠, 뭐. 바른 견해라고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정견, 정사유. 그럼 사유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사유,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금방 검증이 되죠. 그러면 빠른 사람은 정사유에서 검증이 되면, 내가 바른 사유를 바로 있지 않네? 그러면 바로 정견. 방금 내가 세워놨던 그 견해가, 내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던 그 견해가, 바른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그 견해를 바꾸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놓친 사람은 내가 말을 보니까 함부로 하거나, 뭐 억양이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다거나 남들한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내가 세운 견해가 바른 견해에 속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른 견해를 세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결국은 진짜 바른 견해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만들어가라고 팔정도의 정견을 제일 앞에 세운 거지, 바른 견해를 보여주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겁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또 업로드가 될지 또 모르겠어요. 이거를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녹화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하여튼 기대해 봅시다.